지금 강의는 컴퓨터 네트워킹 탑다운 어프로치 에이스 에디션 그 교재의 7장과 8장을 슬라이드를 소개하는 개념으로 참고 내용을 소개하는 개념으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강의는 6장까지 한 학기로 끝났기 때문에 7장과 8장 소개는 이후에 개인적으로 학습할 학생들을 위한 참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7장에서는 무선과 그 다음에 이동통신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선과 이동통신망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무선, 특히 이제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를 봤을 때 기존의 고정형 전화보다 2019년 통계로 약 10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밴드를 쓸 수 있는 이동통신 가능한 디바이스가 고정형 브로드밴드 장치보다 5배 정도, 그러니까 5대1 정도로 5배 정도로 많은 게 2019년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4G하고 5G 셀룰라 이동통신망을 보면은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을 수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된 또 SDN까지 기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두 가지 주요한 과제 도전을 보면은 그 두 가지는 서로 틀린데, 무선 기술, 와이어리스 링크 상의 통신을 위한 무선 기술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동성은 이제 모바일 유저가 망 접속점을 바꿨을 때,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죠. 그것과 연관된 기술적 도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본 챕터 7의 내용의 아웃라인을 보면은 일반적인 소개 내용과 그 다음에 무선과 금방 봤던 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모빌리티 두 가지를 주로 보는데, 이 무선 관련 기술은 네트워크 특성과 그 다음에 무선 링크와 관련된 것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802.11이죠. 그것과 관련된 와이어리스 랜 기술들을 보고, 그 다음에 셀룰라 네트워크 포스트 제너레이션 앤드 핍스 제너레이션 관련된 그런 기술을 이 와이어리스 관련된 기술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성과 관련되는 거, 모빌리티는 이동성이죠. 그래서 그 이동성, 모바일 유저가 네트워크의 접속점을 바꿀 때 이동하면서, 그랬을 때 그 이동성을 관리하는 것,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기본 원리와 그 다음에 실제 포스트 제너레이션, 핍스 제너레이션 네트워크에서 하는 거, 어떻게 이런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모바일 IP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그런 프로토콜에 미치는 영향, 모빌리티가 이런 것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선망에서의 주요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건 이제 와이어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 또는 IoT, 인터넷 오브 띵스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러닝 시키고, 이것이 이제 이동할 수도 있고, 무선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꼭 이동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무선이지만 고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이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금방 설명한 것처럼 와이어리스가 반드시 이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막 이동을 하고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엘리먼트로는 또 이거 베이스 스테이션이죠. 이렇게 와이어드망, 이게 이제 와이어드망이죠. 와이어드망의 연결을 베이스 스테이션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이제 릴레이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오는 어떤 프레임이라든가 여기에 보낼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릴레이를 가운데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릴레이의 이제 역할을 보면은 패킷을 이 와이어드망과 와이어리스 디바이스 이 사이에 이 에어리어, 통신 에어리어, 같은 에어리어, 이 에어리어에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연결을 이렇게 해준다.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을, 그런 릴레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셀 타워, 이동통신망의 어떤 셀 타워, 기지국 셀 타워죠. 그 다음에 이런 무선망이라면 무선망, 여러분들의 집을 생각하면은 거기에 액세스 포인트 802.11 액세스 포인트, 무선 인터넷 공유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 와이어드망의 인프라스트럭처하고 여러분들의 무선 디바이스 사이에 프레임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연결을 시켜준다. 그 다음에 이런 와이어리스 링크를 또 구성 요소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무선망이죠. 그래서 이 와이어리스 링크는 이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이제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을 베이스 스테이션에 연결해주고, 또 이제 무선망을 통해서 백본망의 링크로도 이제 쓸 수 있죠. 이제 이것이 유선으로 되어 있지만 무선으로 이렇게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다중접속 프로토콜인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 그것이 이제 링크를 접속할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많은 표준이 있고, 또 전송 속도라든가 거리, 또 프리퀀시의 어떤 대역, 이런 것들이 정부의 규제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 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리스 링크의 어떤 다양한 이제 표준들이 있고, 관련된 표준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들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적인 측면에서 이쪽은 이제 거리하고 연관된 X축이 되겠고, 인도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10 내지 30m 거리, 아웃도어는 이제 50m 내지 200m 반경을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급의 아웃도어 200m 내지 4km, 그 다음에 상당히 먼 거리, 그런 아웃도어 4km에서 15km 정도 되는 거리에 관련된 축이 되겠고, 이 Y축은 속도하고 관련되는데, 이쪽 낮은 쪽부터 보면은 2Mbps 블루투스와 관련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1Mbps 와이어리스 랜이죠. 802.11b, 그 다음에 802.11g 54Mbps,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 제너레이션 LTE 수백 메가비피에스, 이쪽은 이제 600메가비피에스 802.11n, 그 다음에 3.5 기가비피에스 802.11ac, 그 다음에 10 기가비피에스 피프스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14 기가비피에스 802.11ax. 이걸 참고로 이런 표준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 부분에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뒤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802.11af, ah가 이 정도 속도로 있다. 자, 참고로 이 내용을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표준들이 이제 소개되고 하는 것들이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기술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무선망을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인프라스트럭처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는 이 베이스 스테이션이 이제 모바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무선으로. 그리고 이 베이스 스테이션은 와이어드망과 유선망과 이렇게 인프라와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게 인프라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베이스 스테이션을 통해서 인프라와 연결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모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핸드오프는 이 베이스 스테이션이 이 각각의 어떤 에어리어를 커버하고 있는데, 이 에어리어를 벗어날 때 다른 에어리어, 다른 에어리어를 커버하는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핸드오프가 되겠습니다. 자,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 있는 그런 특성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서 이런 인프라와 연결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인프라스트럭처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과 대비되는 게 애드옥 모드. 애드옥은 이제 즉석에서 또 이제 특별한 그런 모드가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인프라 모드하고는 반대되는 모드가 되겠는데, 대비되는. 여기는 일단 베이스 스테이션이 이제 인프라하고 연결되는 그런 액세스 포인트였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이 없고 이런 동등한 이런 노트북들 무선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 연결될 때 무선의 특성상 어떤 커버리지가 있겠죠. 이 에어리어. 무선이 이제 미치는 영역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른 무선 디바이스하고 연결돼서 어떤 망을 구성하는 그런 와이어리스 망. 이런 것은 앞에 인프라스트럭처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이건 이제 애드옥 모드라고 그런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로 바로 미치지는 않지만 이쪽하고 이쪽을 보면은 중간에 이제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렇게 릴레이를 시켜주는, 그래서 루트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도 애드옥 모드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무선망을 분류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또 분류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노 인프라스트럭처, 애드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는 액세스 포인트 또는 베이스 스테이션 이런 기지국을 사용하죠. 거기에 이제 한 개를 거쳐서, 그러니까 링크 한 개, 그것을 제공하는 액세스 포인트, 그 싱글 합이 되겠고, 여러 개가 연결시키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멀티 합이 되겠어요. 자, 싱글 합의 경우 일반적이죠. 우리가 보통 와이파이 하면은 무선 인터넷 공유기라든가 또는 셀룰라 어떤 베이스 스테이션 기지국 한 개 있죠. 그 한 개가 싱글 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 스테이션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호스트가, 그 다음에 그 연결된 베이스 스테이션이 이제 인프라에 연결된 또 훨씬 큰 인터넷이죠. 거기에 연결된 그런 것이 이제 싱글합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합의 경우는 중간에 이제 릴레이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무선 노드가 몇 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큰 인터넷망으로 인프라로 연결된 그런 것들은 이제 합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멀티합이 되겠고, 그런 것을 제공하는 망이 이제 메시넷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비하면은 애드옥 모드 앞에서 봤던 것, 노 인프라스트럭처 모드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 액세스 포인트가 없었죠. 그래서 인터넷 인프라에 연결될 게 없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소규모로 연결된 이제 블루투스라든가 또 애드옥 넷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멀티합도 있을 수 있겠는데, 멀티합 애드옥 네트워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베이스 스테이션이 없고, 인터넷 인프라에 연결되는 것도 없고, 여기서는 이제 자기들끼리 연결되는데, 방식이 이제 모바일 애드옥 넷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이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클 애드옥 네트워크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뒤에 참고로 보면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전체 텍사노미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한다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와이어리스 링크와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망의 특성을 보면은 와이드 링크와는 이제 틀리게 이런 주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시그널 스트렝스가 이렇게 굉장히 감소가 심하죠. 왜냐하면 라디오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감쇄한다. 그건 이제 어테뉴에이션, 줄어드는 거죠.
시그널의 파워가. 그것이 이제 마치 우리의 불 또는 후레쉬로 불을 이렇게 비췄을 때 거리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반감하는 것처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드는 거죠. 거리의 제곱에 빛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제 쭉 줄어드는 거죠. 자, 그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라디오 시그널이 이제 멀리 갈수록 페이딩 한다. 그러면 신호가 약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어떤 금속 매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반사파도 생기고, 또 이렇게 통과할 수도 없고, 또 어떤 금속 매체가 아닐지라도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어떤 로스가, 시그널 파워가 약해지는 거죠. 그걸 패스로스라고 그런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그널들과 전자파 신호니까 서로 이제 간섭을 일으키는 게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ISM 대역이라고 하는데 2.4GHz에서 2.485 대역의 어떤 인더스트리얼, 사이언티픽, 그 다음에 메디컬,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필요 없는, 허가가 필요 없는 그런 무선 프리퀀시 주파수 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와이파이에서도 쓰고 셀룰라에서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정에 이제 코드리스 전화기, 또 가정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이런 데서 또 이런 2.4GHz 주파수 대역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간섭을 일으키죠. 그래서 신호가 간섭을 서로 이게 받고 간섭을 주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터피어런스라고 그런다. 그런 특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 시그널이기 때문에 반사가 있죠. 그래서 반사파가 원래 시그널과 이제 나중에 겹쳐서 그렇게 나중에 도착하는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멀티패스 프로파게이션, 그런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와이어리스 링크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보통의 유선망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와이어리스 특징이 있고, 또 다른 특성들을 몇 가지 또 보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 시그널, 신호죠. 우리가 보내는 이제 의미 있는 신호 대비 노이즈, 노이즈보다는 시그널 신호가 파워가 세야겠죠. 그 비례를 레이쇼로 이렇게 SNR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SNR이 되겠습니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여기서 이제 SNR이 크다. 그건 이제 시그널이 노이즈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수신 측에서 받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그것과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하고 비트 에러 레이트, 이걸 이제 적을수록 좋겠죠. 에러 레이시 적을수록 좋겠죠. 에러가 없어야 되니까. 자, 파워를 증가시키면 이제 시그널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SNR이 커지게 되겠고, 그러면은 비트 에러 레이시는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예를 들면 여기가 10dB이다. 이건 이제 데시벨로, 로그 스케일로 표현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이런 방식, 이것은 이제 BPSK 방식이 되겠는데, 모듈레이션 방식이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건 통신 이론이라든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여기에서 이제 다루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은 참고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건 속도가 1Mbps인데, 자, 이것은 이 방식, 호환 방식, 다른 모듈레이션 방식, 이것은 이제 비트 에러 레이시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건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1Mbps로 쓸 수 있겠고,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가 20dB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괌 16, 4Mbps, 30dB이다. SNR이. 자, 그런 경우에 이런 괌을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쓸 수도 있고, 8Mbps.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이런 모듈레이션 기술과 관련되기 때문에 SNR은 이제 모빌리티에
하고 이제 관련되겠고, 그것에 따라 변할 수도 있겠어요. SLR은. 여기서 몇 가지 다른 모듈레이션 방식에 따른 비트 렐렛이라든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에 해당되는 거기에 비트 렐렛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쓸 수 있다 없다, 어플라이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와이어리스 링크이기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주요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특성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죠. 여기에 이제 전자파가 못 미치는 그런 이제 차폐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히든 터미널 프로블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A가 볼 때 C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전기적인 측면에서, 전자파적인 측면에서. B는 A와 C의 시그널을 전부 다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B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C, A 전부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서로 전기적인 신호, 전자파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죠. 그런데 A와 C는 서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전자파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없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엄폐물이 전자파를 차단하는 어떤 물질이 앞에 있다 하는데 이것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신호를 못 받았으니까 이쪽에서 어떤 신호를 듣고 뭐 보낼 때 그것이 이제 있다 하면은 이제 기다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더넷 할 때 배웠던 것처럼 캐리어 센싱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설사 뭘 보내더라도 이쪽에서 들을 수 없죠. 센싱을 할 수 없겠어요. 그래서 없는 걸로 간주하고 보낸다 이거죠. C도 마찬가지. 그래서 B에서는 인터피어런스가 생기겠죠. 두 신호가 이제 겹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니까. 이제 그것을 A와 C는 모른다.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면은 A의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테뉴에이션이 생기고, 그 다음에 C의 신호는 이런 식으로 어테뉴에이션이 생기고, B는 이제 이 두 가지 신호가 겹치고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인터피어런스를 경험하겠죠. 그렇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A와 C는 서로 다른 쪽을 간섭하고 있는 건지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유선 인터넷, 그러니까 이더넷이죠. 유선 이더넷에서는 이제 경험할 수 없던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멀티플 액세스를 소개할 때 CDMA도 간략히 소개가 됐었는데, 깊게는 소개는 못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CDMA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CDMA는 앞에 소개한 것처럼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니크한 코드, 이건 이제 서로 언어를 틀린 것을 써서 동시에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틀린 언어는 안 듣는, 그러니까 필터링 아웃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노이즈로 이제 작용하는 게 최소화되는 것처럼 여기서 이 코드를 쓴다. 이 코드는 이제 치핑 시퀀스라고 하겠는데, 이런 치핑 시퀀스, 이런 코드를 써서 그걸로 이제 원래의 데이터를 인코딩 하겠습니다. 같은 프리퀀시를 쓰더라도 다른 유저들을 틀린 치핑 시퀀스로 인코딩을 해서 서로 영향을,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여러 유저들이 신호를 전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피어런스를 최소화하면서, 이 인터피어런스를 최소화시킬 때 이 코드, 여기 있죠, 치핑 시퀀스, 이 코드를 서로 이제 orthogonal 코드로 그것을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콤비네이션, 그런 신호, 그런 orthogonal 신호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코딩 하는 것은 이제 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그 앞에서 본 치핑 시퀀스 이걸로 이제 곱해서 이너 프로덕트로 인코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코딩은 역으로 그 인코디드 된 이 부분을 이제 치핑 시퀀스로 또 곱해서 그것을 서메이션 해서 이제 디코딩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어디까지나 참고로 우리가 CDMA를 깊게 지금 들어가려는 것은 목적이 아니니까 자, 인코딩, 디코딩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는데 샌더 측에서 보낼 때 원래 데이터가 있겠죠. 그걸 이제 코드가 있죠. 치핑 코드, PN 코드, 슈도 노이즈라고 그러는데 PN 코드로 이렇게 인코딩을 해서 그 결과 이게 바로 이너 프로덕트 두 개를 곱했다 이거죠. 그래서 생긴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신 측에서는 받아서 그 코드로 또 이렇게 곱해서 이런 식으로 서메이션을 해주면은 원래 데이터죠. 채널 1, 슬롯 1, 슬롯 1, 채널 아웃풋 이거 그 다음에 슬롯 0, 채널 아웃풋 이거 이 두 개를 이렇게 디코딩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해서 두 개의 샌더가 서로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킬 때 서로 올소고널한 치핑 코드, 슈도 노이즈 코드로 PM 코드로 이렇게 인코딩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선택됐다고 가정하고 틀린 코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샌더 1이 이제 보낼 때 인코딩을 이런 식으로 하고 샌더 2가 인코딩을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이 이제 전체 시그널들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방사가 되겠죠. 레디에이션 되겠죠. 전체 시그널이 이제 방사가 돼서 수신 측에서 도착했을 때 리시버 1, 샌더 1의 시그널을 받는 리시버 1이 이제 똑같은 치핑 코드를 써서 그것을 이제 분류해내는 게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올소고널한 치핑 코드를 썼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인터페런스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코드를 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서메이션 해서 이런 이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결과를 서메이션 해서 원래 신호를 디코딩 해낸다. 자, 이것이 CDMA 기술이 되겠고 원래 이게 국방 기술로 미국에서 개발된 것을 퀄컴이 이제 처음 이걸 개발을 했고 이걸 이동통신에 국내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동통신에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상용화 시킨 거죠.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 그것이 1995년 무렵에 첫 개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애트리를 중심으로 삼성, LG, 현대 이 대기업들이 같이 조인트 디벨롭먼트를 샌디에고에 있는 퀄컴의 본사에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국내에서 상용화 시켰던 것이 1995년 그 무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와이파이, 즉 802.11 와이어리스 랜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2.11 그것을 이제 IEEE에서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IEEE 802.11 그것이 정식 표준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와이어리스 랜 기술이 되겠고 그 표준을 쭉 보면은 연도별로 표준이 소개된 연도별로 보면은 1999년에 802.11b, 그 다음에 2003년에 802.11g, 2009년에 802.11n, 그 다음에 2013년에 11ac, 그 다음에 11AX를 2020년경, 그 다음에 11AF 2014년, 11AH 2017년인데 여기서 11N을 와이파이 4라고 그러고 11AC를 와이파이 5라고 그러고 11AX를 와이파이 6라고 그러고 자, 맥시멈 데이터 레이스는 11 같은 경우 약 11Mbps, 11G는 54Mbps, 11N은 600Mbps, 그 다음에 3.47GBps 11AC 같은 경우, 11AX 같은 경우는 14GBps, 그 다음에 11AF 같은 경우는 35MB 내지 560MBps, 11AH는 347MBps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레인지, 거리죠. 반경 약 30m, 이건 30m. 그 다음에 11N, AC, AX는 약 반경 70m. 그 다음에 11AF하고 AH는 인터넷 오브 띵스,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 과거에 RFID USN에서 사용됐던 그런 900MHz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IoT라는 그런 이름으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과거에 RFID USN이 관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km 레인지 반경, 그 다음에 주파수,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보면은 11, 여기서 전체가 11AX까지 2.4GHz를 쓰고, 그 다음에 11N은 5GHz도 되고, 그 다음에 AX는 5GHz지만, 그 다음에 AX는 5GHz, 2.4, 그 다음에 5GHz 대역을 쓰고, 그 다음에 AF는 사용되지 않는 TV 밴드 프리퀀시를 쓰고, 그게 54 내지 790MHz 정도 되고, 그 다음에 802.11AH는 900MHz 대역을 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802.11 무선 랜 와이파이 망에서의 채널과 그 연결 또는 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 주파수 스펙트럼이 이제 채널로, 주파수가 틀린 대역에서의 채널들로 이렇게 쪼개져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채널이 똑같은 이웃 주변의 AP,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그런 채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터페런스가 그렇게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여러분의 컴퓨터,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이 이제 연결 또는 결합을 이 무선 인터넷 공유기하고 또는 와이파이에서의 어떤 공유기, 기지국, 액세스 포인트하고 연결 또는 결합을 할 때 먼저 그 채널들을 스캔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때 그 액세스 포인트가 무선 인터넷 공유기, 이것이 비콘 프레임을 보내니까 그걸 들어보고, 거기서 보내주는 서비스 셋 아이디, 액세스 포인트의 네임이죠. 서비스 셋 아이디, 서비스 셋 아이디하고 맥 주소를 비콘 프레임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걸 스캐닝해서 보고, 그것이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AP에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AP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그래서 그것과 결합 또는 연결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인증,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 입력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면 그걸 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주로 챕터 8에서 시큐리티를 설명하고 있는 챕터 8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이 무선 랜을 이용해서, 이 무선 랜에서 인터넷을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인터넷을 위한 기본 설정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자동으로 해야 되니까 DHCP를 이제 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IP 주소 등을 이제 AP에서 이제 받아서 이제 이쪽에서 설정을 하는데, 이제 집의 경우 여러분들이 무선 인터넷 공유기 썼을 때 그 액세스 포인트 기능과 또 라우터, DHCP는 이제 라우터가 되게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또 NAT 그런 기능까지 같이 한꺼번에 인티그레이션 된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설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무선 인터넷 공유기 한 개를 중심으로 그 미치는 전자파가 미쳐서, 전파가 미쳐서 거기에 이런 에어리어가 형성된 베이직 서비스 셋,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무선 인터넷 디바이스들이 이 액세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결합을 해서 무선 랜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선 랜 환경에서 인터넷을 쓸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의 스캐닝이 있는데, 더 일반적인 게 이제 패시브 스캐닝이 되겠는데, 자, 패시브 스캐닝에서 여기서 비콘 프레임이 AP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받아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두 개가 왔다면 여기서 H1이 이제 선택을 해서 한 개를 선택을 하죠. 자, AP2를 선택을 했다. 그랬을 때 이제 association request 프레임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도착이 되면은 그 세 번째 거기에서 association 연결 또는 결합 리스폰스 프레임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액티브 스캐닝이 있는데, 자, 비컨 프레임이 없고 액티브 스캐닝에서는 프로브 리퀘스트를 이 필요로 하는 디바이스인 이 노트북이 보낸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에서 그 주변에 액세스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이 이제 프로브 리스폰스를 보내겠죠. 보내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어소시에이션 리퀘스트 프레임을 보내면은 이 3번이 그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선택된 액세스 포인트가 어소시에이션 리스폰스 프레임을 보내서 연결 또는 결합이 된다. 그런데 이제 멀티플 액세스를 하는 방식이 802.3 우리가 유선 인터넷, 유선 이더넷을 생각하면은 802.3이 있었죠. IEEE 802.3 그건 이제 주로 유선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맥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802.11은 이제 무선 랜이죠. 여기서 사용하는 멀티플 액세스 스킴을 보면은 일단 두 개 이상의 노드들이 동시에 이렇게 보내면은 컬리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컬리전을 안 일어나도록 회피하는 방식을 쓰는데 avoid collision. 자, 여기서 사용하는 기술이 CSMA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똑같고 앞에 802.3과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죠. 802.3은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 Based on Collision Detection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Collision Avoidance다. 미리 보면은 이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자, 보내기 전에 들어보고 누가 보내고 있는 건지, 이 채널이 아이들 상태인 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서 보내는, 다른 노드가 보내는 게 있다면은 그것을 먼저 들어보고 이제 디텍트를 해서 컬리전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무선 환경에서의 어려움은 앞에서도 우리가 간단히 소개는 들어봤었는데, 자, 여기서는 컬리전을 우리가 유선인 경우에 비하면 어렵죠. 굉장히 이 컬리전을 센싱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 이유는 이 굉장히 빠른 전송 신호, 그 다음에 또 전자파 무선 신호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약한 수신 신호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곳에서 보내는 그런 신호들이 페이딩, 멀리 이제 도착되면은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전자파 신호가 약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페이딩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유선처럼 그렇게 컬리전을 디텍트하기가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죠. 이렇게 앞에서 본 어떤 히든 터미널 프로블럼, 페이딩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컬리전이 안 일어나도록 회피하는 방법, 컬리전 회피 방법을 쓴다. 그것이 CSMA, CD가 아니고 CSMA 컬리전 어보이던스가 되겠습니다.